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 총 5개로 되어 있죠. 예.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15라고 되어 있네요. 타이틀이 뭡니까?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 미래 교육. 미래 인재. 창의적 교육이라는 건 방법일 거고 미래 인재는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세부 과제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100만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세 번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 네. 네 번째,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이다. 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대전을 맞이해서 앞으로 디지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 가겠다. 그리고 학생들 지원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가겠다. 이런 부분이 담긴 것 같아요. 예.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혁명 수준의 이런 교육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각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인재로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구 절벽 시대거든요. 한 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다 소중한 사회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키워주는 교육. 학습혁명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신성장 동력을 이제 이런 R&E 혹은 대학과 기업의 연계 혹은 이런 지자체나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획일화된 교육.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대학 교육에서 획일화는 어떤 치명적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을 키워야 된다면 그건 낭비되는 구조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결손, 교육 격차도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때야말로 국가의 이런 책임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수월성 교육과 보편 교육을 조화롭게 갖고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이거는 교육균형 발전, 어떤 지방의 어떤 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 사실은 교육 생태계가 붕괴되면 지방 생태계도 인구,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타이틀만 보고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맞아요.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여기서 대선생 어디서 읽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구해오셨어요? 예, 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고요. 81번 교육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현재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의 국정 과제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인수위에서 제시된 어떤 약간의 가안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콘텐츠는 만약에 교육부 국정과제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살펴보면 이 과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기 양성하겠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AI 및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요 골자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와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어디입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 그러니까 경제를 경제로만 보지 않거든요. 안보와 직결됐다라고 보고 또 미래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지털 및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결국은 교육을 우리가 융복합 관점에서 산학협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산업,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계속 몸값이 오르고 있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재를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교육의 질은 우리 대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죠.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원의 소프트웨어, AI 역량을 제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교원을 위한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 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그리고 적정 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AI 역량 그러면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영역 특수적인 거 아니냐. 이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논하는데 이게 정말 모든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으로서의 소프트웨어 AI 영역을 이제 어떤 과목이나 영역으로 본다면 굉장히 협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AI는 교육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AI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한다라기보다는 AI 기반의 교육들을 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반으로서 융합된 교육으로서.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이 학습 이력 관리,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경남에서 아이톡톡 하듯이 이제 이 경남에서 아이톡톡이 뭡니까?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한 결과를 빅데이터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맞춤형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분석, 맞춤형 교육 그리고 피드백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로 교육까지. 그렇죠. 내용이 특화된 인재 양성도 필요하지만 AI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초중등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 그래서 정보 교육 시스를 확대하고 체계적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하고 조금 이제 대비되지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AI 부분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이나 AI에 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인재, 아까 100만 인재라고 했나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정보교과를 강화하고 그리고 반면에 일반 교과에서도 디지털 소양이나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뭔가요?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학습 격차가
어린 시기의 학생들부터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문해력 또한 기존에 읽고 쓰고 말하고 셈하는 이제 기초 문해력과 같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교육 요건이 다 틀리죠. 지역별로도 다 틀리죠. 이런 시기 학생들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보편교육, 출발점을 갖게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생애 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역량이 이제 앞으로 평생 학습 역량 혹은 삶을 끌어나가는 역량에 정말 막대한 파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초등 단계부터 격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전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또 학령기 학생들만 얘기를 했는데, 또 저희 부모님들도 지금 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런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디지털 소양,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디지털 소양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번째입니다. 예,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예,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교육 경험 자격 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배지는 일종의 평생학습의 학점제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격 수양을 인증하는 인증제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네이스라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 관리, 그다음에 학적,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정 지원을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학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거잖아요. 플랫폼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학습 자료가 교류가 되고 이런 소통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플랫폼이라면 열차역에 있는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창조되고 발전되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든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프로슈머. 이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보고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데 사실은 우려도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주도하거나 교육부가 주도했을 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교육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민간학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나 어떤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원격 수업 때 외국의 플랫폼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학습 이력이 외국 서버에 기록이 났고 이게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단위에서 혹은 시도 단위에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누적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로서 분석되고 학생들 지원이나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나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도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들, 니즈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요거는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요 5가지를 이번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 하나만 오늘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